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그래도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미 관세 틀은 꼭 짜여졌잖아요. 그런데요,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매기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미 연준은요, 관세로 인한 또 다른 페이퍼워크라고 하죠. 서류를 작성하고 혹은 법률 조언을 받고 관세 법인에 문의하고 이런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가 단순히 수입품 가격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무역 기재 비용 준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관련한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준 경제분석국에서 지난 7월 18일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보고서는요, 미국 기업들이 현재 제품 수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규제 비용이 상품 가치의 1.4에서 2.5%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건데요. 이 관세로 15% 낮추고 1% 낮추는데 우리가 난리를 치는데, 실제로 이 관세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맞추고 미국 정부 기준을 맞추는 데 들어가는 돈이 상품 가치의 1.4에서 2.5%라면 안 그래도 관세도 무거운데 그만큼의 또 추가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는 단순한 수입 관세 외에 문서 작성, 원산지 증명, 행정 절차 수행 등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특히 이 원산지 증명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가전제품에 어떤 전자제품 하나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인지 만들면 그 안에 중국 부품이 하나쯤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제조업이 탄탄하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지, 또 이걸로 인해서 관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컨설팅을 받고 법적으로 자문하고 관세 규제 당국에 물어보고 하는 비용이 총합하다 보면 물건값의 2.5%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은요, 이번 연구에서 특히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고 하죠. USMCA 발효 이후에 강화된 원산지 규칙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에서 우대 관세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의 사용 비율, 철강 알루미늄의 원산지, 생산에 투입된 노동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세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요. 이를 충족하기 위한 증명 서류 확보, 서류 제출 및 검증 프로세스 구축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그 가운데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면 여기에만 또 관세가 또 따로 붙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연준은요, 이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총 연간 규제 준수 비용을 390억 달러에서 약 71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관세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부담인데요. 39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55조 원이고 710달러가 약 한 99조 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한 7, 80조 혹은 100조 가까운 돈이 매년 이 바뀐 규정을 맞추는 데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요, 이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는 최소에 불과하다면서 덧붙이면서요, 실제 기업들이 감당하는 총 비용은 이거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관세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원산지 판정의 불명확성, 오류 발생 가능성과 과태료 부담 등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조 원이 미국에서 이 관세 관련한 규제 준수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건 최소라는 겁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요, 또 이걸 잘못해가지고 과태료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보고서는 자동차 업계를 가지고 사례 분석을 했는데요. GM은요, 2025년 2분기에만 11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납부했고, 이에 따라 비용 절감 및 가격 전략 조정을 통해서 연간 관세 부담을 30% 이상 상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2025년 상반기 동안 관세로 3억 5천만 달러 의 비용을 추가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관세가 단순히 통관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에게 직접적인 손실로 반영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힘들어한다고 지금 보고서는 지적하는데요. 왜냐하면 관세 공제 신청에 필요한 이 원산지 증명 보고서 하나를 제출하기 위해 인력도 채용해야 되죠. 그동안 안 했던 문서화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공인인증 작업도 뭐 로펌이나 어디 관세 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기관으로부터 또 따로 받아야 되죠. 근데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더더욱더 이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더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관세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세를 매기는 게 자신들의 제조업을 지키고 이런 중소기업을 지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관세가 너무 올라가고 각종 규정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연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요, 미국 무역정책 설계 시 보이지 않는 비용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즉, 관세율 자체가 낮아지더라도 규정이 복잡하고 불명확하다면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고요. 규정의 복잡성은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니라 오류 가능성 증가, 행정 리스크 확산,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역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 작업하는 것까지도 잘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매기고 미국 경제가 이걸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여러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이런 압박에 처해 있지만 이 관세가 쉽게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제조업 유치를 위해서 각종 압박을 하고 당시에도 대중 관세를 매기고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거 하나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철회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 들어오던 수입을 또 갑자기 끊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세 수입이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무역 적자가 커지는 미국 입장에서도요, 관세 수입을 다시 옛날대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 이유도 있겠죠.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관세 인상으로 피해보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또 다시 낮추면 그동안 그걸 혜택 보던 사람들이 또 반발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이거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관세 철회는 쉽지 않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올해 들어 관세 수입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동안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782조 원이죠. 2조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이 수입원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도했습니다. 왜냐? 관세 정책으로 수입은 막대해지고, 그런데 또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부채와 재정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관세 수입의 의존을 또 낮출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뉴욕타임스는요, 올 1월에서 7월까지 미국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 약 21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0억 달러, 약 108조 원의 거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제 분석가들은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가 넘는 추가 관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조아오 고메스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교수는요, 뭐 유명한 MBA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자와 부채 상황에서 정부가 이 수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리고 나면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올리면 또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발이 극심해집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일부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 정부 지원금처럼 줘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공화당의 조시 올리 상원 의원은요, 이 관세 수입을 가지고 국민 1인당 600달러, 우리 돈은 한 83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급하는 방안을 발의하는 듯 관세 수입을 직접 활용하려는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향후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박쥐사회 프로그램으로 이 관세 수입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증세보다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쉬운 선택지죠. 이건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거고, 뭐 미국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근데 뭐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 가져오는 뭐 부작용 같은 걸로요, 미국 사회가 또 나뉜다든지, 그리고 또 물가 상승을 지나치게 자극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가 상승을 지나치게 자극할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관세를 올리면
그다음 해부터 그 올라간 해에는 굉장히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만 그다음 해에는 이 올라간 걸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관세 인기가 떨어진다는 건 이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아마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EU에는 15% 관세를 매겼잖아요. 근데 스위스에는 39%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스위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한 뒤에 아주 뭐 화가 나가지고 보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위스에는요, 한 31%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카린 켈러 주터 스위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8시에 스위스 시각이에요. 관세 협상을 위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합의 시간까지 한 10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가 매년 400억 달러, 약 56조 원에 이르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다면서 이를 돈을 훔쳐간다고 표현하면서 이를 해소할 조치를 요구하니까요. 텔러 주터 대통령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돈을 훔쳐간다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스위스 대통령은 이걸 어떡하지? 아마 이러고 있다가 시간을 보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몇 시간 뒤 관세율을 기존 31%에서 39%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건 우리나 일본인처럼 스위스도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거를 기대했던 듯한데 스위스는 그런 걸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의 31%보다 높은 39%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겁니다. 스위스 측은 양국 실무진이 7월 초에 무역합의 초안을 마련했고요. 7월 4일 스위스 정부가 이를 승인했고 미국 측 인사들 역시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트럼프의 최종 승인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오판이었죠. 블룸버그는 스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막판 통화에서 똑똑한 현실 점검을 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공무원들이나 외교관들이 이런 무역 합의 초안을 마련해 놨고요. 이제 스위스 정부도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해놨는데 그리고 미국 관리들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말을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트럼프한테 올라가니까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트럼프는 뭐야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더 내놔 라고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 스위스 대통령은 새로 뭔가 안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39%라는 관세 폭탄을 스위스에 떨어뜨렸다는 거죠. 켈러 주터 대통령은 그 이후에요. 미국에서 우리가 돈을 훔쳤다는 인식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입장이 좀 더 좁혀져야 워싱턴 출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요. 스위스 시계, 특히 롤렉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39% 관세 부과 결정은 스위스의 대미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제약 산업에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고가 시계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걸로 봅니다. 스위스 시계산업연맹은 매우 실망했고 놀랐다는 입장을 냈고요. 올리버 밀러, 그러니까 시계산업 컨설턴트인가 봅니다. 이 사람은 또 트럼프 본인도 스위스 시계를 좋아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다니 충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행정부 인사들은 롤렉스, 오메가 등 스위스산 고가 시계를 자주 착용해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관세가 예정대로 8월 7일부터 시행될 경우 스위스산 시계의 미국 내 소매 가격은 한 10% 정도, 12에서 14% 정도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그래도 비싼 시계가 훨씬 더 비싸지겠네요. 물론 저는 관세가 좀 부과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고 스위스도 이렇게 자신들 산업 경쟁력이 그냥 무너져 가는 걸 보고 싶지 않을 테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할 텐데요. 그 사이에는 미국에서는 스위스 시계를 사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것도 약간 협상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요. 상호관세 인하는 이제 더 이상은 어려울 수 있다. 세율은 거의 확정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국가들이 뒤늦게 부랴부랴 협상한다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약간 압박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이건 이미 이제 짜여진 거다.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우리 관세는 협상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국가 USTR이죠.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부과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협상을 통한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율이 대부분 이미 합의 또는 무역 수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일부 국가가 추가 양보를 제시할 경우에만 제한적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지난 3일인가요?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요. 앞으로 며칠 내 상호 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요. 관세율 다수가 합의에 따라 이미 정해졌고 일부는 무역 적자나 흑자 수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밝히고 관세 정책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 가능성에 대해서도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10%나 15% 또는 더 높은 관세가 할당돼 있다며 기존 정책 유지 기조를 강조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건에서 일부 국가들이 추가 양보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을 검토해 고분들과 논의해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폐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열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에서 크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캐나다에 35%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배경으로 대해서 보복 조치를 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협상 가능성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조금 열려 있다는 게 이제 캐나다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브라질에 대해서 총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것으로 지정학적 사안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사안이라는 건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의 리틀 트럼프라고 불렸던 보소나루 전 대통령을 현 룰라 정부가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때문에 이걸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감세의 10%에 40%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매긴 거거든요. 이거를 그리어 대표는 지정학적 사안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겠지만 브라질이 중국과 친하고 중국에 수출하고 이런 거를 판단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어 대표의 이번 발언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상호관세를 고정정책으로 삼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를 낮출 가능성이 여지가 많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아주 밀어붙이면서 이제 그 안에서 미국이 조정도 최소화하면서 아직 협상하지 못한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업체들, 미국 수출이나 유럽을 수출할 때, 그리고 관세, 특히 순출 통제나 제재 문제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